새로운 금융 지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바로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홍콩이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라이센스를 발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홍콩에서 코인 하나 허가해준다, 이런 수준의 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수와도 같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님, 홍콩이 지금 놓으려는 이 첫 수,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거대한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수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번 발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기술적 가능성이나 투기적 자산 이런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 그 단계를 넘어서? 네, 국가가 공인하는 금융 인프라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뭐랄까 첫 번째 공식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인프라요? 그렇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게임 규칙이 완전히 리셋되는 신호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리셋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규칙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뀐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까지는 일종의 기술 경연대회 같았어요. 기술 경연 대회요? 네, 누가 더 빠르고 저렴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느냐 이런 싸움이었죠. 하지만 홍콩의 라이센스 제도는 자, 기술은 이제 기본이고 이제부터는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신뢰와 안정성을 증명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는 신뢰와 안정성. 맞습니다. 즉, 규제, 그리고 은행 시스템과의 연동,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 방지, AML, 이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금융 인프라 전쟁의 서막을 연 거죠. 와, 금융 인프라 전쟁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홍콩에 바로 그 첫 번째 경기장을 제공한 셈이고요. 정말 뭐랄까 와일드 웨스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누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느냐 이런 경쟁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홍콩이 요구하는 그 안전한 도시의 설계도, 즉 라이센스 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기술력만 좋다고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이제 당연한 전제 조건일 뿐이고요. 네. 심사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 HKMA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전략적 의도가 보이거든요. 세 가지 전략적 의도예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문을 아주 좁게 열겠다는 겁니다. 아, 좁게요. 네, 금융관리국 수장이 직접 very small number, 즉 극소수에게만 첫 라이센스를 내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건 일단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네네,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소수의 모범생을 뽑아서 성공의 표준,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를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문을 활짝 열어서 생태계를 키우기보다는 소수의 정예 멤버로 완벽히 한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혁신을 저해하거나 뭐랄까 거대 기업들 반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홍콩 당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혁신에 앞서 안정과 신뢰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아, 안정이 먼저다. 네, 우리 모두 테라루나 사태 같은 걸 겪어봤잖아요. 통제되지 않는 혁신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심사 기준 자체가 금융기관급이라는 점입니다. 금융기관급 심사라면 와, 일반적인 스타트업 심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평가 기준을 한번 보세요. 첫째, 명확한 사용처. 둘째, 리스크 관리. 셋째, 자금 세탁 방지. 넷째, 담보자산의 투명성. 네. 이 항목들은 새로운 기술 기업을 심사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신규 은행 설립 인가를 내줄 때 보는 심사표와 거의 똑같습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기술이 얼마나 화려한지가 아니라 당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도 괜찮을 만큼 안정적이고 투명한지를 증명하라는 거죠. 듣고 보니 암호화폐 기업에게 거의 100년 된 은행과 같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셈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이 바로 홍콩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큰 그림이요? 네, 바로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이센스 조건에 국경을 넘어 운영할 때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요. 더 나아가 다른 국가와의
규제 상호 인정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아, 상호 인정까지. 네. 처음부터 홍콩 내수 시장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잇는 새로운 결제 레일의 표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야심을 명확히 드러낸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단순히 홍콩 안에서 쓸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군요. 홍콩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달러 송금망, 그러니까 뭐 스위프트 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깔겠다는 포석으로 들립니다. 이런 거대한 계획을 뒷받침할 법적인 장치는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법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조례, 스테이블 코인스 오디낸스라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고요. 이 법에 따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허가가 필요한 규제 산업입니다. 아, 이미 법이 있었군요. 네, 지금까지 홍콩의 공식 등록부에는 라이센스 발급 0건이라고만 딱 떠 있었죠. 오늘 3월은 바로 이 숫자가 0에서 1로 바뀌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첫 번째 공인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정말 무서운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관할권의 범위인데요. 이 법은 단순히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홍콩 달러 HKD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까지도 홍콩의 라이센스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저도 홍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건 상당한 뭐랄까 사법적 월권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홍콩의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이런 단순한 지역 규제가 아니라 홍콩 달러라는 통화 자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결제 패권을 장악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인 거죠. 전 세계 어디서든 홍콩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우리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와.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된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는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아시아의 기축 디지털 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그림인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대담한 설계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 역사적인 첫 번째 라이센스를 차지하게 될까요? 어떤 역량을 갖춘 플레이어가 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특정 기업의 이름을 예측하기보다는요. 어떤 조건을 갖춘 팀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승리 조건이요? 네. 이번 경쟁은 마케팅을 잘하거나 기술이 반짝이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다음 4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 승리 조건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상환 설계입니다. 상환이요? 네.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체 없이 정확히 1:1 가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명확하고 검증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죠. 네, 신뢰의 문제. 둘째는 극도로 보수적인 준비자산 운용 방식입니다. 아, 준비자산. 네. 고객이 맡긴 돈, 즉 담보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어떻게 실시간으로 검증받으며 대중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시하는지 이 완벽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언제든 약속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게 핵심이군요. 나머지 2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철옹성 같은 자금 세탁 방지 AML/CFT 시스템입니다. AML. 네. 모든 거래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의심스러운 흐름을 잡아내는지, 그리고 국가 간 자금 이동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하는 트래블룰 같은 국제 규제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가장 현실적인 관문인데요. 네. 바로 기존 은행 및 결제 인프라와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아, 온 오프램프라고 부르는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확보하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실제 돈으로 쉽게 바꾸거나 충전할 수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 즉 온 오프램프가 얼마나 많은 주요 은행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운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보면 사실상 신생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따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미 수십 년간 신뢰와 인프라를 쌓은 기존 금융 강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운동장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나 아, 컨소시엄. 혹은 알리페이라는 막강한 결제 인프라를 이미 갖춘 엔트그룹 같은 빅테크 기업이 유력한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그 승리 조건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시작하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융합이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홍콩에서 이렇게 정부의 공인을 받은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으로 등장했을 때 아시아 결제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의 거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신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시그널 A는 스테이블 코인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다.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투기성 강한 암호화폐의 일종이 아니라 국가 간 결제와 정산을 위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은행 수준의 심사 기준 자체가 그걸 증명하죠. 국가 간 상호 인정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건 이제 각국이 자국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새로운 결제망 표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개별 코인의 가격 등락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만 경쟁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두 번째 신호는 뭔가요? 시그널 B는 바로 결합의 가속화입니다. 결합의 가속화. 네, 라이센스라는 공인된 배지가 생기면서 그동안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거리를 두었던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결합이 폭발적으로 빨라질 거라는 점입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입장에선 드디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공식 파트너가 생긴 셈이니까요. 아, 그동안은 왠지 좀 찝찝하고 위험해 보여서 협력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부가 이 파트너는 안전하다고 보증을 서준 셈이니 마음 놓고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합이 가능해질까요? 동남아 여러 국가의 가맹점들과 정산할 때 복잡한 환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증권사는 고객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달러 환전 과정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자산을 입출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와, 홍콩 정부는 바로 이 인가라는 제도를 통해 기존 금융과 새로운 기술의 화학적 결합을 의도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렇다면 3월 이후에 저희가 이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결제 레일의 흉명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5가지 포인트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삼아 지켜보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홍콩 공식 등록부에 과연 누가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오는지, 네, 누가? 그 주인공이 전통 금융기관인지, 빅테크인지, 아니면 의외의 다크호스인지에 따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달라질 겁니다. 둘째, 그 첫 번째 라이선스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아주 상세히 봐야 합니다. 아, 조건이요? 네, 예를 들어 기업 간 거래 용도로만 제한한다든지 1회 거래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거든요. 이 조건이 곧 홍콩이 그리는 초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가 함께 붙어 나온다는 거군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담보자산 규정의 강도입니다. 담보를 100%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단기 국채 같은 다른 안전자산도 일부 허용하는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될 겁니다. 네. 넷째는 자금 세탁 방지 요구 수준입니다. 얼마나 엄격한 AML 기준을 요구하는지가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확대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아,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네, 기준이 너무 높으면 쓰기 어렵고 너무 낮으면 위험해지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바로 상호 인정 논의 대상국입니다. 아, 다음 파트너. 그렇죠. 홍콩의 라이선스 발급 이후 가장 먼저 어느 나라와 규제 상호 인정 논의를 시작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싱가포르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중동의 UAE인지에 따라 홍콩이 구상하는 아시아 결제 네트워크의 다음 확장 경로를 가장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신호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누가 1호가 되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담보와 AML 규정은 어떤지, 그리고 다음 파트너는 누구인지 이 5가지를 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3월 홍콩의 라이선스 발급은 단순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한 공인 발행자가 제도권 결제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진입한다는 거대한 신호탄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이제부터는 특정 코인의 가격 변동 같은 단기적인 뉴스보다 누가 정부의 인가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인가받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은행, 어떤 기업의 실제 결제 흐름에 연결되는가 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아,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네,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아마 3월에 1호 사업자가 발표되면요. 저희는 바로 그 1호 라이센스의 조건표를 아주 상세하게 해부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아시아 디지털 결제 표준이 어떤 모습일지 다음 편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첫 번째 라이센스에 담긴 조건들이 곧 미래의 규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읽어내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